네, 투자공학개론 네 번째 강의 자료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위험과 효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동영상 지난 채권 파트 수업 동영상 강의에 이어서 이제 무위험 자산인 채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넘어가야 돼요. 첫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두 영역으로 나눠서 무위험 영역에서 이제 위험 영역으로 넘어갈 때 그 기준이 되는 가운데 서 있는 게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가치 계산에 가격 결정에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영을 하는 그 단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이 안 되냐? 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어, 위험과 효용, 네, 위험과 효용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강의 자료를 본 학생들은 좋아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말로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이고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 파트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경계에 서 있습니다. 무위험의 세상에 위험을 실제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거 터치가 되니까 태블릿 작동이 어렵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장갑을 끼고 세상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위험이 포함된 금융상품들의 의사결정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랬을 때는 뭐가 달라지냐면 무위험 세상에서는 의사결정,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는 기준이 아주 명확했어요. 뭐냐면 가격이 싸면 되는 거죠. 이 가격을 결정한 요소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있지만 시간이 다 공평하다고 한다면 크기라는 거죠. 페이오프의 크기가 큰 쪽으로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가격이 싸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는 거고 두 개가 만약에 가격이 같은데 한쪽이 액면가가 크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거죠. 뭐 사실은 채권 가격을 방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계산을 하다가 이 동영상으로 넘어왔을 거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면 되게 속상하겠지만 당연히 위험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을 때는 계산이 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위험이 존재할 때는 이 위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추가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바로 어떤 선호도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선호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도는 선호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결국은 뭐 선호도, preference, 태도, attitude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제일 중요한 개념은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지만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경제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우리가 뭐좀 계란 노른자처럼 됐는데 얘기를 해나갈 수밖에 없지만 처음에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선호도가 돼서 실제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가 가치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우선 위험이 정말로 필요한가? 우리가 위험이라는 개념이 어떤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개념인가를 우선 좀 따져보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위험이 정말 필요하다. 그럼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 위험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를 이제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위험이 포함된 자산을 다루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배적인 관계,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걸 지배한다라고 해요. 이따가 이것도 역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나는 좋다, 나는 좋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좀 절대적이고요. 객관적인 걸 말합니다. 이쪽은 당연히 개인적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부터 살펴보고 점점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반영이 돼야 돼요. 결국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개인의 태도가, 개인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가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위험한 상품을 바라보는 개념이 단순히 불확실성인지, 뭐 이것도 뭐 말장난이긴 한데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정도인지, 아니면 명확한 확률이 주어지는 위험의 상황인지, 이 차이는 확률값의 유무입니다. 확률값이 별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불확실하다 그러고, 확률값이 좀 줄어지는 상황을 위험, 측량되는 위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measurable risk라고 부릅니다.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이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 많은 영역 중에 이 위험에 관련된 그 개념적인 위험으로부터 지배관계 선호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선호도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그냥 불확실성만 가지고도, 불확실한 정보만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불확실성이 아니라 좀 더 측량 가능한 위험, 즉 확률값이 다 주어진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금융상품들은 측량 가능한 확률값, 즉 위험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효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금융상품들을 다루게 됩니다. 효용은 내가 만족하는 정도, 내가 행복한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효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어떤 상황들이 어떤 확률로 일어날지를 가지고 아예 모르면 불확실한 상황, 미래에 뭐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각각 이 정도의 확률로 일어날 거다. 비가 온다 안 온다가 뭐 6대4 정도다. 그러면 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번 수업에서. 항상 그렇게 늘 그렇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위에 다른 자료들을 봐도. 그런데 어쨌든 그걸 위험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건데, 그 위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mean variance framework이라고 해서 평균 분산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처럼 뭐 요런 상황, 비가 온다 안 온다, 바싹 마른다, 태풍이 분다, 뭐 이걸 확률을 얼마 주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니까, 또 금융상품은 요런 가격일 가능성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좀 편하니까 연속적인 값에 대한 확률값을 다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그걸 확률 분포로 나타내겠다는 거죠. 연속 확률 분포로 나타낼 때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 혹은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는 방식을 평균 분산 체계, mean variance framework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걸 목표로 해요. 여기까지 굳이 배운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효용을 가지고 이제 위험을 가진 자산들을, 위험이 있는 자산들을 가치 평가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반적인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평균 분산 체계 하에서 리스크 에셋, 위험이 있는 위험 자산들을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험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다니엘 베르누이라는 분이 1738년에 발표한 어떤 그 학술지, 뭐 일종의 뭐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 세인트 피터스버그 패러독스입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상트페테스부르크라고 요즘은 불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겨울 궁전이 있는 유명한 러시아의 도시입니다. 영어로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는데요. 피터가 베드로죠, 베드로. 러시아에서는 표티르라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가 아니라 프러시아 발음인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야바위꾼이 이런 게임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본 그런 얘기예요. 야바위 게임은 단순합니다. 동전을 던져요. 참가비를 일정 금액 내고 동전을 던져서
바로 앞면이 나오면 시도 횟수 한 번만에 앞면이 나오면 상금을 2원 돌려줍니다. 처음에 뒷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 두 번째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상금을 4원 줍니다. 즉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져요. 네. 앞면이 나올 때까지의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뒷면이 나오다가 앞면이 처음 나온 그 횟수가 3번이 되면 2의 3승 28, 4번이 되면 2의 4승 1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n번 만에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2의 n승을 대가로 받게 되는데 과연 이런 상품, 이런 야바위 게임의 참가비는 얼마여야 되는가? 참가비가 1,000원이면 참가하겠는가? 그리고 그 판단은 왜 그런 판단을 하겠는가? 이 질문이 바로 위험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떤 복권을 샀을 때 이거의 기대값이 예를 들어 500원이다. 그러면 이 야바이 게임의 가격이 500원 근처라야지 될 거예요. 그죠? 야바이 게임 가격이 400원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주인장이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야바이 게임의 가격이 6, 700원 정도? 뭐 비싸면 1,000원 정도면 뭐 그래. 뭐 나머지 500원은 내가 게임을 하면서 얻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에 참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 기대값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대값이라는 건 확률과 그때의 페이오프, 상금의 곱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상금이 2니까 한 번만에 앞면이 나왔을 때는 2를 받아요. 이때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한 번만에 앞면이 나올 확률. 기대값이 1이죠. 두 번만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뒷면 앞면이 돼야 되니까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역시 곱하면 1입니다. 곱하면 1, 곱하면 1.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무한대까지 계속 있으니까 기대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한 번부터 무한대번까지 그때의 상금은 2의 K승, 그때의 확률은 2의 K승분의 1. 따라서 이거를 K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무한대가 돼요. 기대값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기대값이 무한대인 게임이에요. 참가비를 얼마를 내고 참가하더라도 나한테 남는 장사야. 이 게임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왜? 왜 이걸 무한대로 하지를 않죠? 왜 무한대로 하려고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 무조건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참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에 관해서 제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이거 끝이야. 네. 이게 아니고 아이고. 네. 이쪽이네요.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패러독스. 네. 세인트 피터스버그 패러독스를 봤을 때 방금 이렇게 표시한 걸 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대값이 계속 1이에요. 귀찮아서 20까지만 표현을 해봤습니다. 20까지만 봤을 때 기대값은 20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냐면 평균적으로 내가 몇 번 만에 게임이 끝날 거냐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값을 가지지만 평균적으로는 1.9999979 뒤로 쭉 가서 더 계산을 해봐도 괜찮은데 평균적으로 내가 얻게 될 횟수는 0입니다. 2예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끝나요. 확률을 보셔도 알겠지만 한 10까지 긁어보면 확률값이 99예요. 99. 99%입니다. 99.9%예요. 내가 상금을 1024보다 많은 상금을 가질 가능성은 0.1%도 안 돼요. 0.1%도 안 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 지금 99.90이거든요. 네.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값 자체는 크지만 실제로 내가 아주 큰 돈을 받을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거예요. 아주 작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 게 별로 나한테 유리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시도를
이 한 게임을 한번 참여하는 시도를 한 번 하면 그러면 기대값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아주 큰 상금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거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기대값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아주 큰 값이 일어날 확률, 가능성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따져봤을 때는 이 게임이 그다지 나한테 유리한 게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확률과 가능성을 따져본다라는 개념이 바로 위험입니다.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본다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위험을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위험을 따져봐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지금 전환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가지 대안이 있어요. 대안 A, B, C, D가 있습니다. 대안 A, B, C, D가 있고 얘네들 각각이 두 가지 미래 상황에 대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오면 뒤가 나오면 동전이 뭐 꼭 50대 50일 가능성은 없어요.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동전 옆면이 막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네, 동전 옆면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엉망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를 하세요.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면 6, 뒷면이 나오면 4를 받는 대안 A가 있고 나머지는 8, 2, 7, 4, 4, 7 이렇게 그 상금을 받는 이런 네 가지 대안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미래 상황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미래 상황이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거죠. 이게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더 넓은 의미로 불확실성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는 한번 보죠. 지배를 보겠습니다. 6, 4와 7, 4를 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온다 그러면 A와 C는 같아요. 그죠? 4와 4. 근데 동전이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C가 더 좋죠. 그럼 C는 항상 A보다는 같거나 더 좋습니다. 따라서 C가 A를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자면 보통은 기호를 이렇게 써요. 네. 그래서 A는 이 경우에 탈락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보시면 B와 C를 보시면 꼭 누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경우는 C가 더 좋고 이 경우는 B가 더 좋죠. C와 D를 봐도 이 경우는 C가 더 좋고 이 경우는 D가 더 좋습니다. B와 D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경우는 B가 더 좋고 이 경우는 D가 더 좋죠. 따라서 이 셋은 서로 우열관계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다만 지배관계로 어떤 것들을 선택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어. 난 돈이 적은 게 좋아. 이런 사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 수 없지만 그건 돈의 시간 가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난 돈이 적은 게 더 좋아. 이러면 뭐 돈을 나중에 받는 게 더 좋아.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배관계에 의한 의사결정은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개인의 선호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개인별로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선호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시맥스, 맥시민, 미니민, 미니맥스 이렇게 네 가지 선호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상금이라고 제가 단순히 표현한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뭐 적절한 선호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죠. 얘네들 둘은 이 값이 상금일 경우에 보통 그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들이고요. 얘네들 둘은 여기 적혀있는 숫자들이
뭐 벌금, 뭐 비용일 경우에 보통 적용되는 의사결정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맥시맥스는 맥스맥스 두 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예, 맥시마이즈를 말해요. 이건 최대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최대값을 최대화하다, 최소값을 최대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의 맥스값이 얼마죠? 6과 4니까 A를 선택하면 6을 받게 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4를 받게 되니까 A의 최대값만 쭉 쓰면 6, B는 8, C는 7, D는 7.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왕 위험한 상황에 처할 건데 나는 이왕 일정하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면 많이 받는 거를 최대화하고 싶어. 야, 대박이 터질 때 터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박이 터지는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맥스를 선호하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뭔가를 평가하는 사람은 B를 선택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반대로 맥스민을 보면 두 가지 중에 최소값을 쓰는 거예요. 6과 4면 4, 8과 2면 2, 7과 4면 4, 7과 4니까 4 한다면 이 사람은 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안 좋았을 때의 상황이 그래도 좀 좋아지는, 최소한 이거 이상은 받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나는 갖고 싶다. 그 기준으로 나는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B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는 똑같으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A, C, D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6과 4, 8과 2, 7과 4, 4와 7이 비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미니마이즈 민, 최소값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역시 최소값을 쓰고요. 4, 2, 4, 4 하면 작을 때 아주 작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아주 적게 냈으면 좋겠다. 무조건 제일 적게 냈으면 좋겠다. 라는 거니까 그럼 운이 좋으면 B를 선택했을 때 운이 좋으면 2만 내도 되니까 나는 B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미니맥스는 최대값을 최대한 많이 내야 되는 벌금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 최대값을 역시 쓰면 68, 77로 쓰면 6이죠. 6. 이 경우에 A를 선택하면 가장 벌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도 6만 내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주로 A를 선택하는, 물론 여기는 A, C, D가 함께 선택되지만 이 두 케이스가 있고요. 맥스, 미니맥스, 앞뒤에 최소, 최대값의 최소화 혹은 최소값의 최대화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최대값을 최대화, 최소값을 최소화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죠, 결과값이. 이런 케이스는 약간 안정지향적으로 가는 거죠. 뭔가가 좀 일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쪽 두 개를 선택하는 사람의 선호도는 어떤 케이스냐면 한탕 쪽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도박을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하기보다는 큰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만약 여기 확률값이 나온다 그러면 기대값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혹은 확률값이 없어도 내가 임의의 확률값을 넣어서 뭐 반반 아니겠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기대값으로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미래의 페이오프, 상금 혹은 벌금이 미래에 내가 받게 되는 캐시플로우의 크기가 고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변해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다들 이렇게 변하죠.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주관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성향이 거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뭐 몇 가지 단순한 기준들만 살펴봤지만 미니맥스, 맥스미니 뭐 이런 선호도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지배 원리를 사용을 하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지배 원리를 쓸 수 있지만 늘 지배 원리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지배 원리로는 하나만 탈락시킬 수 있었을 뿐이지 B, C, D가 다 똑같거든요. 물론 선호 기준을 적용을 해도
A, C, D가 동시에 선택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배 올림 더 심하고요. 선호 기준을 적용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전략의 이런 비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좀 한계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게 효용함수입니다. 물론 이 경우의 대안들을 가지고 그대로 효용함수로 넘어갈 텐데요. 이런 경우를 환경값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을 그냥 단순 불확실성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uncertainty. certain하다 그러면 확실하다라는 뜻이죠. 영어에서 uncertainty 하면 불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only uncertainty is that everything is uncertain. 혹은 uncertainty is the only certainty라고 첫 번째 문제가 잘못 말했네요. The only certainty is the uncertainty 혹은 the uncertainty is the only certain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오직 확실하다. 뭐 그런 거죠. The only thing that never changes is that everything changes. 그러니까 불변하는 유일한 사실은 불변하는 유일한 진리는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처럼 확실한 단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사결정론 배우면 우리가 많이 듣는 경구인데 불확실성이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것만으로는 좀 정보가 불충분해서 이런 비김 현상이 있다라는 한계가 존재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상황, 확률값이 주어지는 요때는 뭐 60%, 0.6 뭐 이러죠. 요때는 0.4 혹은 뭐 30%, 70% 이런 식으로 확률값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한 것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계산하자. 이게 이제 위험의 개념이고요. 그때 효용이 등장합니다. 이 효용에 관련된 강의 내용은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이제 효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고요. 효용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민베리언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위험 자산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조금 개념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고 물론 채권 쪽에서도 개념이 아주 쉬웠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위험 쪽을 다루게 되면 이제 진짜 개념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동영상 강의 자료가 많지는 않고 개념 위주로 아주 천천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진행을 해나가려고 해요. 수업 시간에도 같이 문제들을 보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서 이해를 좀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